전화도 없던 조선에서 사람들은 왜 관아에서 나왔다는 말 한마디에 속았을까요? 깜깜한 밤 대문 밖에서 낮고 단단한 목소리가 울립니다. 관아에서 나왔다. 문풍지가 흔들리고 등잔불이 한번 크게 떨리며 방 안의 숨이 동시에 낮아집니다. 쌀떡 뚜껑이 먼저 닫히고 은전이 든 보자기가 소나기에서 더 꽉 조여집니다. 대문 안쪽에서는 어머니가 보자기 매듭을 더 단단히 묶고 아버지는 기침을 삼키며 목소리를 낮춥니다. 아이들은 이불 끝을 잡고 움직이지 않으려 하고 방문 뒤에 그림자는 더 두꺼워집니다. 사기꾼이 내미는 종이는 얇지만 그 종이가 닿는 곳은 살림의 가장 깊은 곳입니다. 한 장이면 쌀떡이 열리고 한 장이면 장부의 이름이 적히고 한 장이면 몸이 관아로 끌려갈 것 같다는 공포가 생깁니다. 그래서 조선의 속임수는 돈보다 먼저 두려움을 훔칩니다. 사기꾼은 칼을 들지 않습니다. 관의 말투를 들고 옵니다. 지금 당장 내라는 말로 생각할 시간을 잘라내고 공문처럼 보이는 종이로 겁을 더합니다. 거절하면 죄가 될 것처럼 몰아가고 이름이 올라갔다는 말로 집안 전체를 흔듭니다. 조선판 보이스피싱은 전화가 아니라 관의 이름을 흉내내는 목소리와 종이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렇다면 조선은 이런 속임수와 협박을 어떤 죄로 보았고 어디까지 벌을 내렸는지부터 정리됩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이야기를 위해 태종, 성종, 숙종실록, 승정원 일기, 경국대전, 대명률직회, 포도청 등록, 한국민족문화대백과와 관련 연구소들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정확한 역사 이야기를 계속 만드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1413년 가을 한양과 여러 고을에서는 16살이 넘은 남자에게 호패를 지니게 하는 일이 본격화됩니다. 호패에는 이름과 거주지, 신분이 적혔고 신분에 따라 재질도 달라 누구인지를 손에 쥐게 했습니다. 길목을 지키는 아전은 호패가 없는 이를 그냥 통과시키면 문책을 받을 수 있었고 호패를 빌리거나 속이는 일은 무겁게 다뤄졌습니다. 호패를 내미는 손이 떨리면 그 떨림만으로도 약점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기꾼은 호패를 빌려 쓰게 하겠다며 돈을 받고 어떤 사기꾼은 호패가 가짜라고 겁을 주며 은전을 빼앗기도 했습니다. 확인 장치가 늘수록 그 장치를 핑계로 사람을 흔드는 말도 함께 늘어났던 겁니다. 사람을 확인하는 장치가 단단해질수록 그 장치를 흉내내어 돈을 뜯어내려는 시도도 함께 따라붙습니다. 1459년 봄 세조 무렵에는 호패를 다시 강하게 시행하려는 움직임이 커집니다. 이때부터 길목에서 호패를 내라는 말은 단속의 말이기도 했고 사기의 말이기도 했습니다. 백성 입장에서 진짜와 가짜를 가르는 기준은 결국 얼굴이 아니라 태도였습니다. 수령을 직접 마주치는 일은 드물었고 실제로 마주치는 것은 아전과 서리, 포졸 같은 실무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들고 다니는 장부와 종이는 백성에게는 관아 자체처럼 보이기 쉬웠습니다. 해가 지면 인경 종소리가 울리고 도성문이 닫히며 밤길은 순식간에 위험해집니다. 어두운 시간에는 관아로 뛰어가 확인하는 것 자체가 부담이었고 그래서 지금 당장이라는 협박이 더 잘 통했습니다. 사기꾼이 노린 것은 돈보다도 확인할 시간이었습니다. 대문 앞에 한 명이 서서 목소리를 높이고 다른 한 명은 담장 옆으로 돌아 도망길을 살피고 또 다른 한 명은 이 집은 협조한다는 듯 말을 정리합니다. 사람이 둘러싸이는 순간 피해자는 이웃을 부르기도 어렵고 생각할 틈도 줄어듭니다. 이들은 꼭 은전만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관아로 함께 가자며 사람을 데려가려 하거나 증빙을 내라며 호패나 문서를 먼저 빼앗아 몸을 더 약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호패가 손에서 떨어지는 순간 밖으로 나가 도움을 청하는 길도 갑자기 좁아집니다. 길에 나가면 되레 호패도 없이 어딜 가느냐는 의심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의 약점이 있었습니다. 글을 읽지 못하는 사람이 많았던 시대에는 종이가 있어도 결국 누군가의 읽어주는 말에 기대야 했습니다. 사기꾼은 관청 말투를 흉내내며 종이를 펴들고
읽어주는 척하면서 피해자의 마음을 한쪽으로만 몰아갑니다. 장부의 이름이 올랐다. 군역이 밀렸다. 환곡 빚이 있다. 사실일 수도 있는 말이라서 더 무섭게 들리고 무서운 만큼 판단은 더 급해집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스스로 안전장치를 만들었습니다. 이정이나 통인처럼 동네 일을 맡은 사람을 불러보거나 그를 아는 이웃에게 종이를 보여 관아 문서가 맞는지 조용히 물었습니다. 사기꾼은 그 마지막 확인까지 막으려 합니다. 지금 나가면 죄가 더 커진다. 대문을 열면 체포한다. 협박은 대문을 닫아 걸고 집안의 생각을 잠가 버립니다. 그럼에도 가짜는 흔적을 남깁니다. 관청 이름을 틀리게 부르거나 문서에 들어가야 할 항목이 빠지거나 말투가 지나치게 거칠면 사람들은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붙잡습니다. 그 느낌이 이웃의 입으로 옮겨지고 장터로 번지고 술라의 귀에 닿는 순간부터 상황이 달라집니다. 이제부터는 대문 밖 목소리를 따라가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등장합니다. 1459년 봄 한양 남대문 밖 길목에서 호패를 내라는 말이 한 번 울리면 사람들의 발걸음이 동시에 멈추곤 했습니다. 대문 밖 목소리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기 어렵다는 불안이 그 말 뒤에 늘 따라붙었습니다. 그렇다면 관의 말투가 왜 그렇게 무서웠을까요? 조선에서 관의 일은 멀리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군역과 부역, 환곡과 세금처럼 밥과 몸에 바로 닿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백성이 관아를 떠올릴 때 먼저 생각하는 얼굴은 수령이 아니라 아정과 설이었습니다. 장부를 들고 다니며 이름을 적는 손, 고을의 문서를 읽어주는 입, 그 두 가지가 곧 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말투는 곧 권력이 됩니다. 관아 앞에 줄을 서 본 사람이라면 압니다. 안쪽에서는 붓끝이 종이를 긁고 바깥에서는 신발 끝이 흙을 밀어내며 기다림이 길어집니다. 아전이 한번 고개를 들면 사람들이 동시에 몸을 세우고 그가 이름이 어디냐 묻는 순간 목이 먼저 마릅니다. 그 말투는 단순한 말이 아니라 오늘 하루의 밥과 내일의 몸을 좌우하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낮에는 관아 마당에서, 밤에는 대문 밖에서 같은 말투가 사람을 움직였습니다. 또 하나의 현실이 있습니다. 진짜 단속도 늘 깔끔하지만은 않았습니다. 기록을 보면 단속을 빌미로 토색질이 벌어지거나 권세를 앞세워 백성을 괴롭히는 일이 문제로 지적되기도 합니다. 진짜와 가짜가 삶의 현장에서 비슷한 얼굴로 섞이면 백성은 구별할 기준을 잃습니다. 그래서 어떤 집은 피해를 당하고도 관아에 바로 호소하지 못했습니다. 괜히 더 큰 일로 번질까 하는 두려움이 먼저 앞서기 때문입니다. 사기꾼은 이 두려움을 정확히 압니다. 피해자를 혼자 두지 않고 말을 빠르게 몰아세우며 집안에서 결정을 끝내게 합니다. 지금 여기서 끝내면 된다. 관아까지 가면 더 큰일이 된다. 이 말은 위로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피해자의 선택지를 지우는 칼입니다. 이럴 때 피해자는 스스로를 의심하게 됩니다. 혹시 내가 뭘 빼먹었나? 혹시 오늘 아침 장부에 내 이름이 정말 적혔나? 불안이 자기 쪽으로 돌아오는 순간 사기꾼의 말은 더 세집니다. 조선의 밤 풍경도 이 수법에 힘을 보탰습니다. 파루가 울리고 인경이 울리면 거리는 얇아지고 집안은 오히려 더 좁아집니다. 바깥을 확인하려면 등잔불을 들고 나가야 하고 그 불빛은 누군가에게는 표적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문을 반쯤만 열고 밖을 제대로 보지 못한 채 목소리로만 상대를 가늠했습니다. 이때 사기꾼의 말투는 익숙함을 흉내냅니다. 아전이 쓰는 표현과 관아 문서에서 자주 나오는 말, 장부를 부를 때의 딱딱한 어조가 그대로 흉내의 재료가 됩니다. 그 한두 마디가 붙는 순간 피해자는 속으면서도 흔들립니다. 여기에 종이가 더해지면 흔들림은 더 커집니다. 사기꾼이 가장 좋아하는 것은 절차를 모르는 틈입니다. 진짜 공문은 보통 어디에서 발급되고 누가 전달하며 어떤 말을 붙이는지 그 흐름을 모르면 종이는 더 무겁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사기꾼은 종이를 반쯤만 보여줍니다. 맨 위에 관청 이름만 보이게 하고 아래 글은 손으로 가립니다.
그리고는 읽어 드릴 테니 빨리 도장 찍으라고 밀어붙입니다. 정식 문서에는 수결이나 관인이 들어가야 하고 날짜와 사유가 맞아야 하지만 그걸 하나하나 따질 시간 자체를 빼앗는 것이 핵심입니다. 1485년 경국 대전이 반포된 뒤로 관아의 문서와 절차는 더 또렷해지고 그만큼 문서를 흉내내는 위조도 돈이 되는 기술이 됩니다. 관아 문서에는 보통 관청 이름과 사유가 먼저 놓이고 날짜와 담당자의 이름이 이어지며 관인이 찍힐 자리가 생깁니다. 글을 다 읽지 못해도 종이 맨 위에 관청 이름과 찍힌 듯한 흔적만으로 마음이 흔들립니다. 어떤 이는 종이를 접지도 못하고 두 손으로 받쳐 들고 어떤 이는 장독대 뒤에 숨겨두고도 잠을 못 잤습니다. 관아의 이름을 가장한 사기가 늘어나면 진짜 관아의 일도 더 어렵게 됩니다. 백성은 문서를 받자마자 의심부터 하고 아전은 왜 협조하지 않느냐며 더 거칠어지기도 합니다. 그 틈에서 사기꾼은 다시 내가 중간에서 정리해 주겠다고 끼어듭니다. 불신이 불신을 낳는 구조가 생기는 겁니다. 그 종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가르는 싸움은 결국 동네의 눈과 관아의 절차가 함께 해야만 끝납니다. 관아의 인장은 마음대로 찍을 수 있는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관인이 보관되는 곳과 사용하는 사람이 정해지고 분실이나 사칭이 생기면 책임이 따라붙었습니다. 그래서 사기꾼이 진짜 관인을 얻기 어렵다면 찍힌 듯한 흔적만으로도 사람을 흔들려 했습니다. 이런 수법이 퍼지자 관아에서도 종이를 더 엄격히 다루려는 움직임이 보입니다. 문서 전달 경로를 분명히 하거나 관인의 관리와 사용을 강조하는 방식입니다. 동네에서도 작은 규칙이 생깁니다. 낯선 사람이 밤에 찾아오면 문을 열지 않고 이정이나 이웃 어른을 먼저 부르고 관아 쪽을 아는 사람에게 확인한 뒤에 움직이는 방식입니다. 사기꾼이 혼자 결정하라고 할수록 마을은 같이 확인하자로 버텼던 셈입니다. 그리고 그 싸움이 길어질수록 사기꾼은 더 큰 판을 노립니다. 동네에서 확인이 늘어나면 그들은 확인을 더 어렵게 만드는 판을 짭니다. 말과 종이만으로는 부족해진 그들은 이제 돈까지 건드립니다. 1678년 봄 한양 시전의 좌판에서는 동전 하나를 받을 때마다 손이 잠깐 멈추는 풍경이 잦아졌습니다. 관의 말투와 문서가 사람을 흔들던 사이 이번에는 손바닥 위에 돈이 마음을 흔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숙종 연간에 상평 통보가 널리 쓰이면서 거래는 편해졌지만 다른 문제가 따라붙었습니다. 가짜 동전이 섞이면 받는 사람이 곧바로 손해를 보기 때문입니다. 동전은 쌀처럼 냄새로 구별하기도 어렵고 눈으로 봐도 얼핏 비슷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무게를 재거나 손가락으로 튕겨 소리를 들어보거나 바닥에 살짝 떨어뜨려 반응을 보기도 했습니다. 가짜 동전을 만드는 쪽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동전이 널리 돌수록 돈을 찍어내는 정식과 비정식의 경계가 더 중요해집니다. 정식 주조가 이루어지는 흐름 밖에서 비슷한 동전이 나오면 그 순간부터 의심은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그래서 가짜를 잡는 일은 단순한 범죄 수사가 아니라 유통의 길을 되짚는 일이 되었습니다. 겉모양만 흉내 내는 수준을 넘어서 색과 소리까지 비슷하게 만들려 애씁니다. 그래서 장터의 사람들은 감각을 동원합니다. 눈으로 보고 손끝으로 만지고 귀로 듣고 마지막에는 이를 살짝 대어 단단함을 가늠했다는 말까지 전해집니다. 모두가 궁색한 방법이지만 그만큼 절박했다는 뜻입니다. 관아도 손을 놓지 않습니다. 주조를 맡은 곳과 유통되는 길을 살피고 의심스러운 동전은 모아 비교하며 장터의 대화 말도 점검합니다. 대화 말, 저울 같은 도량형은 한번 틀어지면 고을 전체가 흔들리기 때문에 단속의 명분이 분명했습니다. 그 단속을 사칭한 협박이 더 무서웠던 것도 그 명분이 진짜로 있을 법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완전히 걸러내기는 어려웠습니다. 장터는 빨리 흘러가고 생계는 느긋하게 확인할 여유를 잘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상평 통보의 글자와 테두리는 손끝에 익숙해졌지만 익숙함이 오히려 함정이 되기도 합니다.
비슷하면 넘어가고 바쁘면 넘기고 넘긴 만큼 피해가 쌓입니다. 그래서 장사꾼은 동전이 손에 닿는 순간 잠깐의 정지를 만들었습니다. 손바닥 위에서 한 번 굴리고 빛을 한 번 보고 소리를 한 번 듣는 짧은 의식입니다. 가짜 돈의 무서운 점은 피해가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모르고 받으면 그 사람은 다시 누군가에게 건네게 됩니다. 그러면 죄가 없는 사람도 의심을 받습니다. 당신이 만든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오면 거래가 끊기고 관계가 틀어집니다. 그 순간부터 돈 문제는 곧바로 사람 문제가 됩니다. 돈이 불안해지면 사람들은 다시 쌀과 배, 종이와 물건으로 값을 치르려 합니다. 그러면 대화, 말, 저울이 더 중요해집니다. 그때부터 저울추가 움직입니다. 쌀을 딸 때 눈금이 조금만 달라도 그 차이는 그대로 밥그릇으로 이어집니다. 장터의 속임수는 보통 큰 소리로 벌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한 움큼, 내일 한 움큼 그렇게 조금씩 빼앗기기 때문입니다. 피해자는 어느 순간부터 내가 잘못 본 건가를 먼저 의심하고 그 사이 속임수는 더 깊어집니다. 당시 사람들 사이에는 이런 말도 돌았습니다. 가짜 돈은 밤에 만든다더라. 어느 골목에서 쇳물이 식는 냄새가 난다더라. 확실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가짜가 퍼질수록 밤이 수상해졌다는 분위기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불빛이 늦게까지 꺼지지 않는 집, 새벽에 조용히 드나드는 낯선 사람, 그런 장면이 소문을 키웁니다. 문제는 소문이 진짜 범인을 잡기보다 약한 사람을 먼저 찌르기도 한다는 점입니다. 가난한 장사꾼, 떠돌이, 말이 서툰 사람에게 의심이 몰리는 일도 생깁니다. 사기꾼이 남긴 상처는 돈보다 이런 불신에서 더 오래 남습니다. 이쯤 되면 장터의 공기는 확 바뀝니다. 손님이 동전을 내밀면 장사꾼은 물건보다 동전을 먼저 봅니다. 그 짧은 멈춤이 길어지면 장터의 리듬이 깨지고 사람들의 얼굴이 먼저 굳습니다. 그때 사기꾼은 또 끼어듭니다. 내가 관아에 아는 사람이 있으니 이 동전은 내가 바꿔주겠다. 도움을 가장한 말이 다시 속임수의 문이 됩니다. 그리고 가짜 돈은 다시 관아를 불러옵니다. 관아에서 가짜 돈을 단속한다는 말을 흉내내어 동전을 바꾸어 준다며 돈을 걷는 자가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진짜 단속이 있을 때는 절차가 남지만 가짜 단속은 피해자의 주머니만 가벼워집니다. 말과 종이, 돈이 서로를 밀어주며 한 덩어리의 범죄로 커지는 순간입니다. 관아가 도량형을 점검할 때는 검사하는 사람도 곤혹스럽습니다. 대화 말이 틀어졌다고 하면 장사꾼은 억울하다고 하고 손님은 속았다고 하고 고을은 시끄러워집니다. 그래서 단속은 한 번에 끝나기보다 표준을 맞추고 다시 맞추는 과정으로 길어지곤 했습니다. 그 길어진 시간만큼 사칭과 협박이 끼어들 틈도 커졌습니다. 이제 수사는 한 집이 아니라 장터 전체의 흐름을 따라가야 합니다. 누가 어디서 가짜를 처음 받았는지, 어느 좌판에서 가장 많이 바뀌었는지, 어떤 길로 퍼졌는지 흔적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흔적이 모이는 곳에는 늘밤이 따라붙습니다. 이제 그물이 서서히 좁혀지고 있었습니다. 1683년 겨울 한양 종로 골목에서는 술락군의 발소리가 예전보다 더 자주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가짜 돈이 돌자 서로를 의심하는 말이 먼저 퍼졌고 그 틈을 타 관아를 사칭하는 협박도 더 대담해졌습니다. 피해는 장터에서 시작되지만 끝은 관아 문턱에서 갈립니다. 해가 지고 인경이 울린 뒤에 장터를 떠올려 보겠습니다. 시전 앞 좌판에서 한 장사꾼이 동전을 받자마자 손끝으로 2번 튕깁니다. 소리가 탁하고 짧으면 장사꾼의 눈이 바로 굳습니다. 그 동전을 건넨 사람은 나도 받았을 뿐이라며 얼굴이 창백해지고 옆에서 듣던 사람들은 한 걸음씩 물러섭니다. 가짜 돈은 한 사람을 속이는 데서 끝나지 않고 장터 전체를 얼어붙게 만듭니다. 며칠 뒤입니다. 장소를 옮겨 포도청과 포졸이 움직이는 단속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포도청은 먼저 흐름을 봅니다. 포도청은 어느 좌판에서 가짜가 자주 나오고 어느 주막에서 밤마다 돈이 바뀌며
누가 그 사이를 오가는지부터 살핍니다. 말보다 동선이 더 솔직하다는 걸 단속하는 쪽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포도청은 때로 덫을 놓기도 했습니다. 가짜가 자주 바뀌는 주막에 포졸이 손님처럼 앉아 있고 장사꾼과 눈짓으로 신호를 맞춥니다. 누군가 동전을 건네는 순간 그 동전이 어디서 왔는지 자연스럽게 말을 끌어냅니다. 방금 누구에게서 받았느냐? 그 사람은 어디로 갔느냐? 이 질문이 두세 번 이어지면 골목의 끝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단속은 대개 조용히 시작됩니다. 문을 부수며 들이닥치는 것보다 길목을 막고 손을 먼저 봅니다. 주머니 속 동전이 한 움큼 나오면 그 자리에서 무게와 빛깔을 살피고 가장자리 글자가 흐린지 구멍 주변이 거친지 확인합니다. 하지만 가짜를 가진 사람이 곧 범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포도청은 동전을 만든 곳이 어디인지, 그 동전을 처음 건넨 사람이 누구인지 다시 거슬러 올라갑니다. 여기서 종이가 등장합니다. 관아 단속을 흉내내는 자는 대개 종이를 꺼내들어 사람을 눌러버립니다. 관청 이름이 적힌 듯한 머리글과 결제한 사람 이름처럼 보이는 글씨, 관인이 찍힌 듯한 흔적만으로도 사람의 어깨가 먼저 내려앉습니다. 글을 잘 모르는 사람도 종이가 너무 새 것 같다, 글씨가 지나치게 꾸몄다 같은 느낌을 말로 남기고 그 말이 수사의 방향을 잡기도 합니다. 정식 문서라면 들어가야 할 항목이 빠지거나 관청 이름을 틀리게 쓰거나 도장이 찍힐 자리가 어색하면 의심이 커집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의외로 단순할 때가 많았습니다. 사칭한 자가 관청 이름을 엉뚱하게 부르거나 말투가 지나치게 위협적이거나 지금 여기서 돈을 내면 해결된다는 식으로 절차를 건너뛰면 그 어긋남이 사람들의 기억에 남습니다. 그 기억이 이웃을 거쳐 포도청에 닿으면 포졸의 발걸음이 실제로 움직입니다. 붙잡힌 뒤의 풍경은 차갑습니다. 붙잡힌 사람들은 대개 혼자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동전을 건네는 손, 문서를 내미는 손, 길을 지켜보는 눈이 나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명이 잡히면 포도청은 그 한 명의 입보다 함께 움직인 사람의 그림자를 먼저 찾습니다. 포도청 뜰에 서면 죄인은 먼저 이름과 거처부터 따져 묻는 질문을 받습니다. 호패와 호적이 맞는지, 누구와 다녔는지, 어느 주막에서 잤는지, 밤에 어디를 돌았는지 대답이 조금만 흔들려도 기록은 촘촘해집니다. 수사는 종종 대질로 굳어집니다. 같은 동전을 받았다는 사람을 마주 세우고 말이 엇갈리는 지점을 찾습니다. 작물을 숨긴 곳을 찾기 위해 집 안 구석을 뒤지기도 하고 밤에 드나든 길목을 다시 밟기도 합니다. 이때 마을 사람들의 증언이 중요해집니다. 그날 밤 그 사람이 어느 집 담장 옆에 서 있었다. 종이를 펴들고 관아 말투로 소리를 질렀다. 소소한 말이지만 여러 입에서 같은 모양으로 나오면 그건 단서가 됩니다. 정사 기록은 율과 증거를 중심으로 죄를 가른다고 말하지만 현장에서는 자백의 비중이 커지기도 했습니다. 사건마다 방식은 달라 단정할 수 없지만 압박이 수사에 섞였던 것 또한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끝까지 나는 받기만 했다고 버티고 어떤 이는 살기 위해 남의 이름을 대기도 했습니다. 이 지점에서 또 하나가 드러납니다. 관아를 사칭한 사람이 완전히 떠돌이가 아니라 관아 주변 일을 드나들며 서식과 말투를 훔쳐 익힌 자였다는 경우도 있었다는 점입니다. 항상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관의 글씨와 관의 말투가 범죄의 재료가 되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사건이 커지면 기록이 더 두꺼워집니다. 누가 무슨 말을 했는지, 어떤 물건이 어디서 나왔는지 문초의 내용이 종이에 촘촘히 남습니다. 이 종이는 죄인을 잡는 그물이기도 하지만 억울함을 가를 마지막 선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판결의 자리로 갈수록 말이 아니라 기록이 앞에 놓입니다. 증거가 모이면 사건은 포도청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한성부나 형조로 넘어가 죄목이 정리되고 마침내 판결의 자리가 가까워집니다. 가짜 동전은 위조로, 관아 사칭은 사위와 협박으로, 저울 속임은 거래를 해치는 죄로, 문서가 가짜라면 위조로 겹칩니다. 이제 남는 것은 벌의 모양입니다.
조선이 이 고리를 어떤 형벌로 끊어 사람들이 말하는 참교육을 만들었는지가 다음에 놓입니다. 1752년 가을 한양 형조뜰에 포도청 군관들이 한 사내를 세워두고 있었습니다. 장터에서 시작된 작은 속임수의 실마리가 관아 마당까지 사람을 끌고 들어온 순간입니다. 형조의 방 안은 조용하지만 조용해서 더 무섭습니다. 매질이 두렵기보다 붓끝이 이름을 적는 소리가 두렵습니다. 여기서는 얼마나 때리느냐보다 무슨 죄로 묶이느냐가 먼저 정해집니다. 조선의 형벌은 크게 5갈래로 정리됩니다. 가벼운 죄에는 태형과 장형, 곧 매로 엉덩이를 치는 벌이 있고, 더 무거우면 도형이라 해서 일정 기간 강제로 부역을 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보다 더 무거운 죄는 유형, 곧 귀양이었고 마지막이 사형입니다. 사형도 한 번에 끝나지 않습니다. 큰 형벌은 여러 차례 다시 살피고 임금에게 아뢰는 절차를 거쳐 신중히 결정되곤 했습니다. 그래서 죄인은 매를 기다리면서도 동시에 아직 끝난 게 아니되다라는 시간을 견뎌야 했습니다. 이제 핵심은 여기입니다. 같은 속임수라도 무엇을 속였느냐에 따라 칼끝이 달라졌습니다. 대와 말, 저울추를 조금 만져 밥값을 빼앗는 일은 생계를 갉아먹는 범죄였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곤장과 함께 빼앗은 것을 물어내게 하고 작물을 추징하는 식으로 원상에 가깝게 돌려놓는 처리가 붙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관아의 이름을 빌려 겁을 주는 순간 죄의 무게가 급격히 올라갑니다. 그건 한 집의 돈을 노린 일이면서 동시에 관의 신뢰를 훔친 일이기 때문입니다. 문서를 위조하거나 관인을 흉내내면 더 무거워집니다. 종이 한 장이 사람을 묶고 풀어내는 사회에서 가짜 문서는 칼과 다름없는 흉기가 됩니다. 그리고 위조전, 즉 가짜 돈을 만드는 일은 가장 위험한 선을 밟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동전 하나는 금속 조각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믿고 건네는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그 약속을 깨뜨리면 장터가 무너지고 장터가 무너지면 세금과 물자, 나라 살림까지 흔들릴 수 있다고 보았던 겁니다. 그래서 재판은 차갑고 구체적으로 흘러갑니다. 거짓으로 남의 물건을 빼앗았는지, 관아를 사칭해 겁을 주었는지, 문서를 꾸며 절차를 속였는지, 돈을 만들었는지까지 제목을 하나씩 확인합니다. 질문은 분노를 터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죄의 무게를 정확히 재기 위한 것입니다. 여기서 참교육의 느낌이 생깁니다. 판결이 내려지면 그 결과는 조용히 숨겨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모이는 자리에서 죄상이 드러나고 다시는 같은 수법이 통하지 않게 하려는 분위기가 생깁니다. 장터 한복판에서 매를 맞는 장면이 기억에 남으면 사람들은 대문 밖 목소리에 덜 흔들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통쾌함 뒤에는 서늘함도 남습니다. 곤장 한 대는 죄인만 때리는 것이 아니라 구경하는 사람들의 마음도 함께 때리기 때문입니다. 포도청에 그물이 끌어온 것은 사내 한 명이 아니라 범죄의 방식 자체입니다. 포졸이 도구를 자루째 들고 나오는 순간 구경하던 사람들의 표정이 달라졌을 겁니다. 그 도구는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한동안 장터를 얼려놓았던 공포의 실체였기 때문입니다. 사기꾼이 의지하던 것이 말투와 종이라면 포도청이 보여준 것은 붙잡힌 손입니다. 말로 만든 허상이 손목에 걸린 줄로 무너지는 장면입니다. 장터를 얼어붙게 만들던 가짜 동전은 압수되어 불태워지거나 녹여 없애고 위조에 쓰인 틀과 도구도 함께 거둬들입니다. 사칭에 쓰인 가짜 문서는 찢기고 도장은 증거로 남아 더는 누군가의 손을 속이지 못합니다. 죄인은 매를 맞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피해자 쪽에서도 작은 회복이 생깁니다. 작물을 추징해 돌려보내거나 범인이 숨긴 재물을 찾아내면서 잃었던 것을 일부라도 건져내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완전히 되돌리기는 어렵지만 그냥 당하고 끝나는 일로 남지 않게 하려는 장치가 작동했던 셈입니다. 그래서 어떤 날은 장터에서 이런 말이 돌았을 겁니다. 이번엔 잡혔다더라. 이번엔 도구까지 몽땅 걷어 갔다더라. 확실한 문장으로 남지 않아도 그런 소문이 퍼지는 속도는 빨랐습니다. 이름이 기록에 남고 재산이 몰수되고
때로는 고향에서 끊겨 낯선 배소로 밀려납니다. 도형을 받으면 삽과 곡괭이를 잡고 유형을 받으면 낯선 바람 속에서 밥값을 스스로 구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통쾌함은 여기서 옵니다. 칼이 아니라 종이와 말로 사람을 흔들던 자가 결국 종이와 기록 앞에서 움직임이 멈추는 순간입니다. 판결은 고을로도 전해집니다. 이런 수법이 돌고 있으니 조심하라는 말이 관아에서 내려가고 장터에서는 경계가 한동안 더해집니다. 그 기간 동안은 사기꾼이 장터에서 숨을 쉬기 어려워집니다. 하지만 판결문이 끝을 찍었다고 해서 장터의 공기가 곧장 맑아지지는 않습니다. 한 사람이 벌을 받는 동안 누군가는 잃은 돈을 되찾지 못했고 누군가는 그 사람과 엮였다는 이유로 눈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형조의 판결이 끝난 다음 날에도 사람들은 동전을 더 오래 들여다보고 낯선 종이를 더 의심하며 대문 밖말 한마디에 더 움찔합니다. 그리고 그 움찔함 속에서 또 다른 일이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처벌이 강해질수록 사기꾼도 더 교묘해지기 때문입니다. 1753년 늦가을 한양 형조 앞 골목에서는 곤장으로 끝나는 벌이 있고 이름으로 끝나는 벌이 있다는 말이 낮게 오가곤 했습니다. 매질보다 먼저 제목이 사람을 묶고 제목보다 먼저 소문이 사람을 묶는다는 뜻이었습니다. 형조의 판결이 내려진 뒤에도 장터는 바로 조용해지지 않았고 사람들의 손은 돈을 쥐면서도 자꾸만 종이를 더듬었습니다. 조선의 형벌은 몸을 때리는 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도형은 사람의 시간을 빼앗고 유형은 사람의 뿌리를 뽑습니다. 낯선 고을의 바람 속에서 밥값을 구해야 하고 이름이 기록에 남았다는 사실이 평생 따라붙습니다. 같은 마을에 남은 가족들도 편히 살지 못합니다. 직접 죄인이 아니어도 누군가가 그 집은 하고 말을 꺼내는 순간 장터의 눈빛이 달라집니다. 벌은 개인에게만 떨어지지 않고 마을 전체의 기억이 됩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다시 살아야 합니다. 장터는 다시 열리고 집은 다시 밥을 짓고 아이는 다시 길을 건넙니다. 그래서 조선의 사람들은 확인하는 습관을 생활로 만들었습니다. 종이를 받으면 바로 접지 않고 글 아는 사람을 찾아가 조용히 읽어달라 하고 도장이 어색하면 더 묻습니다. 누군가 지금 당장을 외치면 사람들은 오히려 숨을 한번 고르고 문턱을 넘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 습관이 완벽한 방패는 아니었지만 최소한 마을을 한 번 더 서로 보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시 한번 사람을 찾습니다. 문서보다 먼저 이웃의 얼굴을 찾습니다. 관아의 말투보다 먼저 동네의 약속을 떠올립니다. 속임수는 늘 혼자 있을 때 파고들고 확인은 늘 함께 있을 때 커지기 때문입니다. 그 점에서 조선의 단속은 죄인을 잡는 일과 동시에 마을을 다시 엮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조선 재판의 묘한 성격이 드러납니다. 큰 죄는 함부로 끝내지 않으려 절차를 밟지만 그 절차가 길어질수록 사람은 살아있는 시간을 잃습니다. 감옥의 어둠과 기다림이 형벌처럼 이어지고 그 사이 소문은 사실보다 빨리 완성됩니다. 그렇다고 조선이 무작정 때리기만 한 사회였다고 말하기도 어렵습니다. 법은 제목을 나누고 형벌의 틀을 세워 함부로 칼이 휘둘러지지 않게 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삶의 현장에서는 법문보다 관아가 뭐라고 하느냐가 더 먼저 들리곤 했습니다. 그래서 조선판 보이스피싱은 전화가 없어도 가능했습니다. 직함 한마디, 관청 이름 한 줄, 찍힌 듯한 흔적 하나가 사람의 마음을 먼저 흔들었기 때문입니다. 흥미로운 건 그 방식이 아주 낯설지 않다는 점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비슷한 장면을 봅니다. 직함과 서류, 낯선 권위가 사람을 급하게 몰아세우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럴 때 마음이 먼저 흔들리는 것도 조선의 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시대가 달라도 결국 드러나는 것은 어긋남입니다. 말이 지나치게 급하고 절차를 건너뛰고 혼자 결정하라고 몰아붙일수록 그 어긋남이 더 선명해집니다. 조선의 포도청이 좁혀갔던 것도 바로 그 어긋남이 남긴 흔적이었습니다. 조선의 포도청이 붙잡으려 했던 것은 결국 돈이 아니라 그 말을 믿게 만드는 허상이었습니다.
그리고 형조가 제목을 가르며 벌을 내린 까닭도 결국은 장터와 마을의 숨을 다시 돌려놓기 위해서였습니다. 대문 밖에 가짜 목소리가 끊긴 날, 사람들은 비로소 문을 조금 더 열고 등잔불을 조금 더 편히 켤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완전히 편해지지는 못했을 겁니다. 의심은 안전이 되기도 하지만 사람 사이를 서늘하게 만들기도 하니까요. 등잔불을 껐다 켰다 하며 밤을 보냈던 집들은 아마 이런 마음을 더 오래 안고 갔을 겁니다. 한 번 속으면 다시는 편히 못 산다. 그 말은 폭수심이 아니라 살아남으려는 몸의 기억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통쾌함은 잠깐이고 여운은 길어집니다. 그 여운이 길었던 만큼 누군가 다시 관아 이름을 팔아먹으려 할 때 사람들은 더 날카롭게 눈을 떴을 겁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통쾌함으로 끝나면서도 묘하게 공허함을 남깁니다. 잡힌 사람의 죄는 분명했지만 남은 사람들의 마음은 한동안 천천히 풀렸을 테니까요. 장터의 어른들은 아이에게도 말해줬을 겁니다. 낯선 사람이 관아 이름을 대면 먼저 어른을 부르라고 말해줬을 겁니다. 문턱 밖으로 나가기 전에 등잔불을 한 번 더 확인하고 이웃의 기척을 먼저 살피라고 당부했을 겁니다. 그 말이 안전수칙처럼 굳어지는 데에는 누군가의 눈물과 잠 못 드는 밤이 값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조선의 참교육은 벌의 통쾌함만이 아니라 사람들의 생활 속에 남은 작은 경계심까지 포함한 이야기입니다. 그 시절 사람들의 경계는 한편으로는 서늘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살아남은 기술이었습니다. 그 기술이 있었기에 장터는 다시 돌아가고 마을은 다시 하루를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편안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이 한국 역사관을 계속 만들 힘이 됩니다. 댓글로 오늘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과 다음에 다뤘으면 하는 주제를 한 가지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올해는 더욱 복 많이 받으세요.